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만 토크쇼 실서 임종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개각을 통해서 8개 부처 장관 등 11명의 장관과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문회 절차를 끝내고 해당 후보자들의 임명이 최종 완성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발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면면을 보면 발표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들도 있죠.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도 눈에 띕니다. 또 문재인 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도 보입니다. 이번 개각의 최대 난제는 역시 인사청문회일 것 같습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여당은 철통 방어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8구 개각에 대한 평가 또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 짚어보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계명대 김관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동국대 김종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오늘 발음을 좀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장관급 8명을 포함해 11명을 이제 모두 11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요. 역시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름 전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이동이라는 논란에도 검찰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엔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엔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낙점됐습니다. 역시 장관급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상혁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금융위원장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습니다. 청문회가 필요 없는 보훈처장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주미대사엔 외교부 출신의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애초 유력 검토되던 문정인 특보의 막판 고사와 함께 문특보에 대한 미국 내 기류, 보수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발표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임된 이낙연 총리와 외교 안보라인, 또 교육, 국토, 복지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연말쯤으로 관측됩니다. 예, 일단 개각 얘기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부터 먼저 좀 총평을 한번 좀 세 분 다 한번 들어보죠. 우리 김관옥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뭐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볼 때 최기영 과학기술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한 이 과학기술의 어떤 미래 과학기술을 가장 강조하는 미래공학이죠. AI 쪽이죠. 거기에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이 우리를 겨냥할 때 성장 동력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아주 핵심 소재를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대척점에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게 하는데 굉장히 적임자가 이번에 이 최기영 장관 후보자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조국 수석 같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법 개혁의 어떤 적임자다라는 부분에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안을 지금 도출해낸 부분이 성과가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10명의 어떤 장관급과 1명의 차관급 인사가 적절하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면면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우리 두 분께서도 너무 좀 약간 그 총평 수준에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요?
일단 뭐 전 형식과 기준을 갖췄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역 안배를 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여성 비율을 해서 유지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지만 전문가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일하는 대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서울대가 좀 요번에도 너무 많은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편성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내용적으로 그런 거죠. 국민들이 뭘 원했을까 이번 개각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민생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내각들을 원했고 두 번째로는 한일 무역 갈등이나 동아시아 지정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비상내각 이런 걸 좀 요구했을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채우진 못했고 지금 상황은 뭐 앞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너무 한정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만큼의 개각의 효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은 좀 제가 볼 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개각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네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제 그 적재적소의 탕평 인사가 아니고 캠코드, 캠프 출신, 그다음에 이 코드가 맞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있죠. 이걸 캠코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캠코드의 어떤 편중된 인사다. 이게 첫째 평가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꼭 개각해야 될 부처를 안 바꾼 대표적인 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예. 또는 이제 국방부 장관 정경두 외교 안보 라인. 외교안보 라인. 예. 정경두 장관은 이제 대국민 사과만 10번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이게 2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꼭 바꿔야 될 외교안보 라인을 유임하고 그다음에 바꾼 사람들은 전부 이게 캠코드로 편중 인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압축적으로 우리 서 변호사님 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내용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먼저 들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 뭐 지난 이제 9일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평가들 중에서 좀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먼저 짚어보고 개별 인사 면면으로 좀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역시 이번에도 폴리패서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가장 부각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폴리패서 논란이 발생된 거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의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을 이제 선출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직위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에 재선하게 되면 8년을 학교를 비우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습권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권리들이 많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실질적으로 선출직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출되는 순간 사퇴를 하게끔 예. 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명직이거든요. 임명이 됐을 때 이것을 휴직으로 처리할 것이냐 사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휴직 처리가 다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보면 매 학기마다 이제 공직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휴직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럼 이 폴리패서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조국 전 수석 그렇죠. 같은 경우가 폴리패서에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학교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본인은 안가주막 얘기를 해서 참여한 그렇죠. 거다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가주막 얘기 조금 그 전이에요. 2012년에 이제 대통령 대선의 과정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 참여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뭐 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에 관해서는 사실상 휴직 처리를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제도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에게만 이것을 폴리패서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좀 정치 공세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명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권이라든가 분명히 이제 피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여야가 하나의 법제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직에 한해서도 예. 똑같이 뭐 2년을 넘어가거나 3년을 넘어가거나 할 때는 사퇴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MB 정권 같은 경우는 5년 내내 계시다가 청와대 계시다가 예. 돌아가셨어요. 학교로. 아무 뭐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런데 유독 조국 전 수석에게만 지금 몰려 있는 거는 조국 전 수석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가 너무 강하다. 예. 그래서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도화까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예, 소 제가 교수님 이게 말씀- 아마 이게 폴리패스가 여러 이제 그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이 가장 논란이 되잖아요. 후보자요. 예.
근데 그거는 본인이 옛날에 비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말빛이에요. 아마 조국 후보자는 본인이 하면 이게 안가주망이고 남이 하면 이게 폴리페스라 생각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예, 말씀이죠. 안가주망은 뭐냐면 사르트르가 말한 안가주망은 어떤 이게 권력에 대한 비판, 비판적인 지식인이지 권력에 어떤 붙어서 누리는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서 안가주망의 개념을 저는 혼동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게 법과 학칙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법이나 학칙에는 조국 교수도 이게 뭐 합법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저는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서울대 교수 중에 장관이나 총리가 되고 그만둔 장관들에게 얼마나 교수들이 많습니까? 그런 게 관행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본인은 이게 임명직하고 선출직이 다르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출직도 이게 국회가 4년이지만 임명직도 조국 교수는요, 지금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민정수석 갔죠? 이번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본인도 이게 4년, 5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생들의 수업권 어떡합니까? 따라서 이게 임명직과 선출직을 나눌 게 아니고 학생들의 수업권, 그다음에 다른 동료 교수들의 부담, 예. 이걸 고민한다면 저는 이게 깨끗하게 사표 내고 차라리 이게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 충분히 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관옥 교수님 말씀대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한테는 이거를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리페서 논란과 별개로 네. 그동안의 역대 정권에서 많은 교수분들, 그러니까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네. 장관 또는 차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을 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11분 중에 5분이 교수들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지적은 그분들이 과연 아웃풋, 즉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 관료들을 과연 장악을 잘 했었느냐 등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얘기가 이번에도 역시 또 나오더군요.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요.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두 가지 구조의 문제는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 관료 세상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부처에 들어가서 소위 관료에서 자라온 관료주의와 다른 방식의 전문성과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결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학 교수들의 사회 참여는 저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교수 사회랑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관료 사회랑 같이 매칭해서 서로가 예를 들면 좋은 행정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관료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뺑뺑이 돌리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장관을 돌려서 자기 부처의 이익들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방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관행들을 일차적으로 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좀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 자체가 대학 인프라를 제대로 안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의 교수 수가 되게 상당히 적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연구 인프라도 적습니다. 따라서 교수 한두 명이 나가게 되게 되면 학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근데 구조적으로? 그 문제는 교수의 예.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대학이나 대학 당국이나 소위 교육부나 이런 차원에서 대학 내에 교육 인프라를 크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고 가장 그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국 교수 개인의 문제, 뭐 괘씸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로는 절대 이 폴리페서 논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고 만약에 그 개인이 그야말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개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만 이렇게 떼어놓고 본다면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이제 후보자들 면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셨던 총평 시청자분께서 이제 기억을 하실 테니까 왜 저분이 저런 식으로 이번 개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 하나씩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계시면서 좀 따져 보겠습니다. 자, 제일 역시 관심사는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논란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뭐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김관옥 교수께서 보시는 이 조국 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포인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폴리페서 부분이 또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한 몇 분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렇게 임명된 이 장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어떤 실패 논란 같은 예, 예. 것들이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많이 나올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일 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에 그 민정수석 시절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내려온 다음에도 했었고 SNS 논란 이 부분도 계속되더군요. 그렇죠. 뭐 SNS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친일이다 반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갈라치기 하는 그런 논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고위공직자가 SNS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조금 이 거리가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거 갖고서 계속 논란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부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 청문회 이 주요 관심사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어떤 법무 행정을 하고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비전 제시라든가 뭐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 역량을 검증하는 그렇죠. 그런 시간에 많이 할애할 때 국민들도 청문회를 보면서 조금 뭐 답답함도 그렇죠. 좀 해소가 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그 후보로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했던 얘기가 서해 맹산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다를 보고 맹세하고 산을 보고 뭐 약속한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그 시를 이제 인용을 했죠.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본인에게 이제 부여한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사법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 상당히 그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상당히 부적격자로 보는데 예. 그 사유가 너무 많아서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네. 자, 첫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맞는가? 옛날에 권재진 장관이 그 선례가 있었죠. MB 정부 때요. 그때도 지금 여당이 그때 야당이었죠. 얼마나 격렬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선거를 책임지는 공정성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법무참모가 바로 가는 게 공정성의 관점에 맞는가?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비판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것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상필벌. 뭐 일을 잘해야만 이게 성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할 때 일을 잘했습니까? 낭만 사람이 12명, 임명 청와대 그 청문회 보고서 없이 강행한 게 16명이에요. 인사검증 실패 문제 지적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앵커님이 금방 말씀드린 편가르기. 저는 이제 민정수석이 자기 정치 SNS에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데 이번에 취임사도요. 그 이순신 장군을 인용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서해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 용이 감동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산에 맹세하니까 초목이 알아준다. 네. 그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수의, 여, 진멸 이 원수를 모두 소탕한다면 수사 불위사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 이 원수가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시에서는 그게 외적이죠. 근데 이 시가 법무부 장관에게 임무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그럼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언급을 한 그 부분 말고 그 뒷부분이 사실은 뭔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계속 축창 들고 이런 식으로 뭐 이순신을 언급하면서 일본하고 계속 우리 국민 분열시키고 편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옛날에 한겨레 20이라고요. 인터뷰한 게 있어요. 2010년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본인은 임명직 장관을 못한다. 청문회에 걸린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첫째가 이게 산호맹이에요. 이분이 1993년 울산대 교수할 때 산호맹으로 이게 6개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전향 선언을 제가 들은 적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산호맹으로 처벌받았는데 관련이 법무부 장관이 적이 맞냐? 본인 스스로 이게 청문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네 번째 문제고 예. 마지막으로 이게 본인이 안 된다는 게 위장 전입이에요. 본인은 이게 문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이게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게 위장 전입한 게 있다. 그때는 이게 그렇게 기자회견 했거든요. 지금은 부인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진실을 따져봐야 되고 그러겠네요. 이런 게 5가지 불가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5가지 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자격이 미달하느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 판단을 알겠고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 후보자한테 그 지시를 한 거는 검찰 개혁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검찰요? 예, 검찰 저는 개혁 이게 문제는 검찰 개혁도요. 예. 이미 이게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 열차를 탔어요. 공수처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아닙니까? 예. 이미 패스트트랙에 국회에 갔죠. 그렇다면 이게 그 야당하고 잘 이게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 이게 법을 통과시키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네. 근데 조국 수석은 끝없이 이게 야당하고 노골적으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게 부적격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무장관으로서 부적격자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조국 수석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각들이 정반대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서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하겠다라고 정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계속 엮으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오히려 정쟁화시킨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정부가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다. 그렇다면 촛불 정부가 왜 생겼느냐? 적어도 고위층을 비롯한 소위 권력층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유화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개헌, 문권형 개헌이나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는 안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매조지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번 자기 임기 동안에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임기 중반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판단해봤을 때 전 조국 수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촛불 민심들을 그대로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대통령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총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8명 나와가지고 21명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총선 전에는 총선형 개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신상 필벌 문제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신상 필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야당은 지금까지 그것을 검증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요. 논란은 있었지만 팩트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전 그렇다면 이번에 정확히 밝히면 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그야말로 한 방이 있던 모든 상관없이 정확히 신상필벌의 내용들을 갖다가 밝혀내야 된다. 만약에 못 밝힌다면 작년 12월 31일 날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 불러놓고 못 밝힌 거와 똑같이 못 밝힌다면 제가 볼 땐 조국 수석의 신상필벌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문은 있는데 실체는 없다. 이 그러니까 말씀. 밝혀야 되는 거죠. 야당은 그게 임무인 그걸 거죠.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편가르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이 죽창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창가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백성이 일제와 맞서서 싸우다 죽은 겁니다. 저희 관군은 민군을 죽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헌법에 소위 임시정부라고 하는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예. 일제 무모한 보복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권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 변호사님이 몇 가지의 불가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우리 김 교수님이 몇 그러니까요. 가지 그래서 중복되는 거 왜 설명을 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정리하셨는데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면 그게 산호맹 사건이거든요. 네. 1993년도에 있었던 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2008년에 MB 정부 때 위원회에서 이걸 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들이 다 나중에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노해 씨인가요? 박노해 시인이죠. 예. 예. 백태웅. 예. 이 복권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백태웅 씨 같은 경우 지금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예. 교수로 가 있고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이 지금 본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다음에 이사를 위장 전입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SNS 상황에서 이제 편가르기 얘기도 예. 이런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조국 전 수석처럼 강경하게 일본에게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느냐, 낸 사람이 있느냐. 일본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내고 있어요. 네.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든가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과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베트남 파병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파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차지철이에요. 그래요?
그러한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죠. 이게 최측근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입지를 협상의 입지를 넓혀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사용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분열의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다.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혹시 서 변호사님 뭐 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짧게 이게 한 말씀만 더 하시죠. 예. 그럼 이게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네. 그때도 이게 SNS에 계속 반일 감정 조장하는 글 올릴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그때 이분이, 가서, 예. 이분이 만약에 대학 교수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이면 저는 이해합니다. 예. 근데 민정수석은요. 입이 필요 없어요. 민정수석이 키만 있으면 돼요. 천하의 민심을 들어서 대통령 전달하는 거지 본인 정치하는 데가 아니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만약 하나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정말 이게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청문회 그러니까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좀 그 인사검증 실패 논란 얘기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그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네, 법무부 장관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럼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과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볼 아니면 문제가 때는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큰 대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야당이 조국 수석 같이 지명자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적어도 2년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예를 들면 논란은 많았지만 소위 조국 수석을 갖다가 예를 들면 낙마시킬 만한 내용들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는 게 없다는 앞으로도 말씀이죠? 마찬가지겠지만 좀 예.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또 제가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거는 법조인 우리 서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국 변호사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하나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만 가지고는 사법개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트랙으로 해서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장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인사의 어떤 큰 틀을? 아마 이게 일부에서는 그 석궁 열차가 뭐 궤도를 벗어난다. 윤석열 할 때 석, 예. 그다음에 조국 할 때 국, 석궁 열차가 갈등으로 이게 파국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일부 전망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상당히 그 두 분은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현 정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친한 현 정권하고 이게 한 운명 공동체로 봐야 되고 조국 수석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따라서 이게 두 분이 저는 역할을 분담해서 두 분 사이는 이게 좋게 굴러갈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뭐 청문회에서 이제 야당 측에서 어떤 스모킹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확실한 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제 통과 여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겠냐라는 세 분의 공감대를 좀 듣고 다음 후보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장관 후보자, 서울대 지금 교수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고요. 아까 우리 김관우 교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 김 교수님 말씀은 전문가고 최근에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봤을 때도 그 맥을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관련해서도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번 개각 때 과학기술처 장관이 바뀐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특히나 우리의 미래 산업 동력을 끊어가려고 하는 일종의 일본의 도전에 맞서서 그런 어떤 추격을 이제 뿌리치고 우리가 경제 성장의 어떤 고삐를 다시 한번 잡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분의 어떤 후보 지명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우리의 먹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일각의 보도, 분석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 최기영 장관 후보자하고 조국 후보자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번 8.9 개각이 일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뭐 사실상 답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긴 있더군요. 그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이제 최종 평가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김종욱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네네. 한간에서는 이제 김상조 전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이제 정책실장이 굉장히 추천을 했다, 적추천했다, 뭐 네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뭐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분이라는 평가도 있고 등등등한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공정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 예, 연속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보면 소득주도, 그다음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의 바퀴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소득주도는 약간 좀 삐걱거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성장도 지금 뭐 최기영 장관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낸 측면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공정경제 같은 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소 기업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기도 가불관계도 되게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시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지 않게 되면 소위 기업적 양극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위험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양극화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양극화가 경제를 침체하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민주주의도 후퇴시킨다라 이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적어도 경제를 받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완성도 있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보여준 거라 생각이 들고요. 김상조 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저런 후보를 갖다가 추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성욱 후보자의 워딩이 하나 있어요. 이걸로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의 워딩입니까? 예전 워딩입니까? 아마 최근 워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은 우리 가난한 집의 맏아들이다. 예. 이 무슨 얘기냐면 맏아들 우리가 이제 가난한 집에서 맏아들에게 거의 올인하잖아요. 모든 역량을 다 결집시켜가지고 잘 되게 하면 그 여파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아래 뭐 둘째, 셋째도 다 이렇게 취직도 되고 낙수 효과죠, 그거. 그렇죠. 먹고 살고 뭐 이런 장면이 우리의 전통적인 삶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 우리가 대기업이 그냥 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 상품 안 사주고 대기업 상품 사주고 다 정부도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키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좀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도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고, 즉 공정 경제를 기틀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이 메시지가 강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저는 우리 서 교수님, 뭐 일단 이게 과기부 있잖아요. 장관 후보자 최기영 이분은 뭐 제가 보기에 저는 현재까지 적임자로 보여요. 현재까지는 물론 이게 도덕성 검증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청문회에서 일단 경력도 이게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의 그 미담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자비로 경비원들에게 에어컨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달아준 그런 거 이런 데 미담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최기영 후보자는 뭐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 조성욱 지금 후보자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분이 아마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 2012년에 쓴 논문에서 주장한 거거든요. 맏아들로요? 예. 근데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무조건 이게 대기업을 때리는 이런 부서는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건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은 모든 이게 특혜를 다 누린, 그러니까 부잣집의 맏아들이니까 둘째부터는 이게 공부를 못하고 돈 벌어서 형님 맏아들에게 공부시킨다고 다 희생하고 이런 이게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대기업이 맏아들이니까 이제 좀 동생들 위해서 뭐 일 좀 해라. 이런 이게 취지의 논문이에요. 근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조건 이게 대기업 때리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기업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좀 대기업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적임자인가. 따라서 이분은 제2의 김상조 전임자하고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 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것만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재 경제 구조, 특히 반도체가 뭐 대표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현재 구조가 되는지 민낯이 사실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8년 전에 이제 9-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수입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이제 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업들이 안 써서 이제 그냥 사장됐다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아마 이번에 일본 수출 보복 조치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개선점을 찾게 된 계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 경제에 있어서의 역할도 더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우리 서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충분히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다음 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한상혁 변호사가 지명이 되세요. 아무래도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같은 법조계에 계신 분이라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서 변호사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연세는 아주 61년생이가 좀 많으신데
61년생이요? 예. 뭘 많으세요? 아니 근데 기수가 연수원 30기이기 때문에 제가 28기거든요. 제보다 그 연배는 한 10년 위인데 우리 후배지만 저는 뭐 이게 법조인이고 하지만 적임자로 이게 보기는 좀 어렵다 봐요.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적임자로는 좀 예. 적절하다. 어떤 몇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이분이 방송통신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변호사일 뿐이지. 물론 이게 변호사를 하면서 그쪽 분야로 이게 뭐 방송심의라든지 석사 논문도 있고요. 일부 이게 몇 개 소송을 한 건 있어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이시다. 지금 언론 이게-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분이 민언연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민언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이게 그 방송통신이라는 게 아마 이분의 임명 배경은 노잖아요. 바로 이게 최근에 인터넷에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치니까 특히 이게 유튜브라든지 예, 예. 이런 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짜 뉴스에게 단속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분이 되라. 그렇죠. 옛날에 전임자 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이나 또 이게 최근에 다른 거론되는 분들은 여기 표현의 자유인데 너무 심하게 단속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제 좀 비판적인 포즈였는데 근데 이분은 민원연 하면서 이게 이미 여러 모니터를 해서 방송에 많이 관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유튜브 대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임명 배경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저는 부적격자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게 첫째는 이게 방송통신 다양한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가인가 학자인가 이게 첫째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언론 관련된 활동을 해왔던 거는 전문가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이제 일부 우리가 심의라든지 일부만 있지만 방송통신이라는 게 얼마나 융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습니까? 그런 게 복합적인 그런 다방면의 전문가는 아니다. 예, 이게 예. 제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송통신의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연 활동을 하면서 약간 이게 진보 쪽으로 이게 저는 약간 좀 치우친 점이 있는 따라서 이게 과연 보수와 진보를 다 어루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낼 수 있는 이런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상혁 지명자에 예. 관련해서 혹시 저는 네. 매우 적합한 인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그 산업, 언론 산업이라든가의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교수, 학자들을 이제 선임을 하지 않고 후보 지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법조인을 지명한 데는 지금 언론 쪽에서의 어떤 공공성 예. 그리고 공정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고착화, 공고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조인을 이제 후보로 지명한 것이고,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상당히 공공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검증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 감시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SNS라든가 뭐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그런 사각지대처럼 맞아요. 놓여 있고 예, 예. 이런 것이 가짜 뉴스의 양산을 하고 또 역으로 이 가짜 뉴스가 나중에는 뭐 이 미디어로 돌아가서 TV라든가 뭐 도쿄 신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북한의 어떤 자료라고 받았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뭐 이런 것의 어떤 예. 제도적인 어떤 조치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분은 법조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이 예. 부분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짜뉴스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는 사실 굉장히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총선 전에 가짜 뉴스를 뿌리 뽑겠다. 그래서 입법화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예를 들면 이 법제도 만능주의는 안 된다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전 적어도 핵심적으로 방송이 융합 멀티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다양한 개인들의 방송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입법적 잣대로 그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테니.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DJ 정부 시절의 문화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예. 전 적어도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정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소위 새로운 생태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런 생태계를 갖다 교란시키는 아주 막대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막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다양성과 객관성 아니면 또 주관적인 표현의 자유를 갖다 막는 방식들의 입법적 조치는 저 오히려
오히려 방송 문화를 갖다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측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사실 입법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상당히 또 그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그때 가서 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다음 후보자는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따지자면 이제 두 사람인데 한 분이 앞서 말씀하신 조성호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인데 은성수 후보자죠. 관료 출신이고 수출입은행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경제 상황이 뭐 상당히 좀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려는 의도가 그렇죠.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네요. 은성수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1997년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도 금융위기 그렇고,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 이런 부분에 대처한 경험이 풍부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와 준하는 그런 굉장히 불확실성한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분을 이제 지명을 한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지명이었고 향후에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위원장이죠. 예. 우리의 어떤 금융 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이분이 아마 수출입 은행장 시절에 지금 예. 이제 성동 조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원칙대로 법정 관리라든지 업무 처리를 쭉 보면 상당히 그 원칙과 소신에 따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요? 따라서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 이분도 제가 특별한 도덕적 하자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금융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분 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나름의 인사 검증은 이제 그 이수혁 주미대사 얘기로 좀 가고 싶은데, 근데 이수혁 주미대사 후보자 얘기를 하기 전에는 사실 문정인 특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뭐 본인은 고사, 네. 근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그레망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정인 교수께서 상당히 좀 리버럴한 스타일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소위 한미 관계 속에서 아그레망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명도 안 했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반대한다? 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가능적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외교적인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들에 반할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리크를 해서 자기의 유리한 방식들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육자회담이 진행되려고 하는 과정에 합의가 만약에 성사가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북한 핵 육자협의와 무관하게 북한이 그와 다른 방식의 핵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부분들 갖다가 리크를 시켜요. 기사 언론에 흘린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기사가 안 되면 일본 신문을 통해서 하거나. 저는 그래서 이런 리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소위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실이냐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적어도 한미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건 NCND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문정인 그 교수가 이거 갖다 좀 더 고사한 것 같고요. 고사한 이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소위 이 정부에서 이수혁 지금 신임 대사와 두 특보를 가지고 놓고 보다가 최종적으로 좀 이수혁 대사를 지명한 것 같고요. 또 이수혁 대사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또 미국과의 관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안정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양반이 생각하고요. 또 저 참여정부 때 육자회담 초창기 또 멤버이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거기서 잘- 북핵 TF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분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서 변호사님 문 특보가 그 동안에 이제 북미 협상 진행되는 와중 또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 왔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뭐 의견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번에 고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비하인드로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런 부분에 혹시 연관이 있을까 싶네요. 저렇게 고사라는 걸 전혀 개인적으로 안 믿어요. 고사라면 이게 좀 더 빨리 했어야죠. 계속 그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다. 이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왔고 네. 마지막에 와서 이게 그 고사로 넣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으면 고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김 교수님은 아그레망이 임명되고 나서 이게 아그레망을 하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외교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게 임명했는데 아그레망을 안 주면 한미 동맹이 거의 뭐 파탄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이 따라서 이게 크죠. 미국에서는 사전에 이게 은밀하게 얼마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게 다 알다시피 미국의 3대 언론 정도로 신뢰성이 높은 예. 신문입니다. 거기서 이게 구체적으로 미국이 반대한 걸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이 문정인 대표의 과거 의혹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평화 체제가 되면 주한미군은 주둔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이게 미국에서 볼 때는 평화 체제가 되면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그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청와대에서 경고를 받고 네. 미국도 이게 그런 적이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기존의 은행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이게 미국에서 미리 깊이 의사를 예.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이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그 존 허드슨 기자의 기사 내용도 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존 허드슨 기자의 기사가 아니고요. 이건 SNS에 올라간 겁니다. 아, 트윗 기자가 중에 아니라 하나예요. 트위터에 기사가 올라온 내용이다. 트위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한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트윗에 올라온 거고요. 지금 문정인 교수의 어떤 이 고사가 아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거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권 국가가 자기네 어떤 대사를 임명하는 데서 미국이 그런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만뒀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문정인 교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문정인 교수는 미국의 어떤 한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 미국의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등등의 어떤 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외교협회라든가 미국 국제정치학회라든가 등등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도 사실은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예.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주한미군의 유지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경우에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와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전달이 되는 과정 딱 속에서 예민한 부분만 편집돼서 이렇게 그렇죠. 부각이 된 그런 거군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화당 정부는 어느 정부건 헨리 키신저와의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과정에 있는 분인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이 내정이 됐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했다. 그럴 반대의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헨리 키신저라든가 주요한 공화당 인사들에게 아마 타진을 해봤을 거예요. 문정인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전 매우 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정인 특보가 뭐 안 된 게 아니라 문정인 특보가 안 된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수혁 이제 의원이 미국 이제 대사 후보자가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김종국 교수님 뭐 코멘트하실 부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육자회담에 이제 수석 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경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미국 쪽에서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평가도 있고 약간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이제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북미 간의 실무회담들이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 그다음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정보 내용들을 잘 조율해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교 쪽은 전문가는 맞으니까. 또 하나는 또 저 이수혁 대사에 대해서 뭐 이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진보 보수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적 논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수혁 대사가 나름대로 한미 간의 참신한 방식의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고심이 되긴 하지만 저도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도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은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과 주미 대사에 그 전에 이제 경제통했던 조윤재 대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외교 통인 이수혁 의원이 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교안보의 현재에서는 안정화 이거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거대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거대한 전환 과정에 있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 지금 한일 무역 갈등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럼요. 또 거기에 또 북미 실무회담을 비롯한 북핵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영토 역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 다양한 다이내믹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들을 바꾼다?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이 상황을 유지하되 조금 시점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는 소위 장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외교안보 역량 전반에 대한 예. 소위 구축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마 이게 부분, 그 이수혁 대사하고요. 변호사님 말씀까지 딱 듣고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혁 대사하고요. 문정인 특보하고요. 대통령에게 누가 신임하겠습니까? 문정인 특보 별명이 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분이 발언한 거는 전부기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한 예, 거예요. 예. 멘토 중에 멘토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수혁 의원을 미국 대사,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왜 보내겠습니까? 이걸 페르소나 논 그라타. 뭐냐면 이게 깊이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문정인 특보가 저는 그래 예측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언질 때문에 저는 받겠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거여서 이제 그 부분까지 이수혁 주미대사 후보까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국립외교원장의 김준영 교수 현재 저 한동대 교수가 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여기도 이제 장관급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됐고 국가보훈처장의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됐고 뭐 이렇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8.9 개각에 대한 부분들 몇몇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국내 정치 쪽으로 시야를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의 2기 이제 내각이 이제 물론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내년 총선 체제로 이제 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각 당의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요. 결국은 이번 내년 이제 총선이죠. 총선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세 분의 말씀을 좀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욱 교수님부터 시작해볼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수당의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좀 더 이제 확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단독으로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해서 이런 공천에서 좀 승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불출마를 하면서까지도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어떤 당의 활력을 좀 불어넣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2년 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나름의 어떤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어떤 뭐 2050까지 간다는 어떤 청사진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데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노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정교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아마 이번 이 총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의 방향성이 어디 있을 것이냐는 부분까지 김 교수님께서 그렇죠.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좁혀주신 거네요. 조금 인물 중심으로 포인트를 들어가면 김 교수님, 네. 이은혜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말까지는 복귀하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뭐 이런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이제 뭐 재선 이상의 이제 그런 이제 중진 정치 현재는 이제 관료로 이제 장관으로 있는 이런 분들의 이제 복귀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저는 이분들은 이미 뭐 예전부터 예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건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력으로 비전을 만들어내서 지금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반사이익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예. 견제도 상당히 좀 물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 정부 그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문제에 대한 비전들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저는 어느 선거든지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비전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유권자들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혁신공천인 거죠. 말씀하셨듯이. 결국 인물이다. 뭐 경제 문제이든 예. 아니면 제사 4차 산업 뭐 혁명에 대한 비전이든 아니면 외교안보에 대한 혁신적인 인물 이런 인물들을 부과해서 또 지금까지는 얘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이전과 다른 민주당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식들로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지금의 지지율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 측이 잘 못해서 오르는 반대급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기들의 그렇죠. 지지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서 변호사님도 한 말씀 들어야죠.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은요. 현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에게 세 가지 프레임으로 총선에 갑니다. 첫째는 이제 야당을 친일 프레임, 친일본, 친일과 반일. 이게 양정철 보고서에 나와요. 이 프레임.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박 프레임. 즉 박근혜 대통령을 해서 친박 비박 분열시키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프레임.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아마 이게 총선에 임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게 야권은요. 한마디로 이게 현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현 정권의 어떤 외교 안보 경제 무능을 심판하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여권은 상당히 공천 갈등을 많이 겪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예, 여권은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에서 한 30-40명 이상이 총선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을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에 반해서 이게 야당은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인물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야당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이게 통합으로 뭉치는 이 말은 우리 공화당부터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야당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반문연대 빅텐트, 반문연대의 빅텐트로 통합으로 이게 맞서보자. 아마 이런 전략으로 내년 총선이 예상이 됩니다. 예, 되게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정리를 우리 서 변호사님께 해주셔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관원 교수님이나 김종혁 교수님도 다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곧 각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김관원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반문연대 빅텐트로는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도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탄핵이거든요. 탄핵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합치고 싶어도 우리 공화당이 그걸 요구를 아마 전제로 깔 겁니다. 탄핵에 대한 반성.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보수 세력이 같이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이 세 당이 뭉치기, 즉 통합되기 어려운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나가신 분들이 반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탄핵 잘못한 거 내가 시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점철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뭐 세 당이 같이 나온다 그럴 땐 보수표가 세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뭉치면 힘은 뭉치면 있죠. 하나의 힘이 되겠죠. 1대1 구도라든가 뭐 1대3 구도 오히려 유리한 장면이 되겠지만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예. 실질적인 리더십도 없고 그런 논리적 예.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민평당이 오늘 10명 또 네. 탈당한다는 것도 있어서 네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뭉치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 정치가 벌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 나름대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제외한 제3지대에 있는 소위 제3정당들 같은 경우는 생존 정치가 지금 벌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시점 자체가 1년이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지지율을 극복해서 정치판을 바꾸지 않게 되면 예. 소위 다음을 어떻게 뭐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왜 정권을 심판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되게 좀 겸손하게 좀 바라봐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그 당의 정권 심판 자체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건 뭐냐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냐? 심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럼 비전을 얘기해라.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비전을 제시해라. 비전을 제시해서 저도 고개를 들고 귀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저는 그때부터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가 먹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거부터 겸허하게 하셔라. 좀 그래야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 변호사님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잘 제가 정리해 이게 주십시오. 역대 모든 총선을 보니까요. 모든 게 기승전 공천입니다. 결국에 공천을 공정하고 이렇게 바르게 한 당이 항상 승리했어요. 따라서 이게 내년 총선에 과연 여당인 야당 누가 잘할 것인가 이런 게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법칙이 3번 연속 보수든 진보든 3번 연속 패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게 보수가 거의 괴멸돼서 3번 지금 패배했는데 내년 총선에 이게 보수가 상당히 선전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당의 어떤 그런 뭐 당론도 있고요, 지향하는 바도 있고요,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들한테 항상 아쉬워하는 건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사이에 보면은 국민들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그 인식이겠죠. 글쎄요,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챙기는 정책이 됐든 뭐 양당 간에 뭐 갈등이 됐든 뭐 또는 싸우기든 간에 가장 그 핵심에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 총선만큼은 좀 인식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김종욱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조회 시간에 친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한 경영인이 있었죠.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비판들, 국민들의 아주 강한 비판들이 나왔는데 결국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지만 역시 이 비판 여론, 불매운동의 기세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따라잡기,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허리 굽혀 사과한 뒤 이번 막말 동영상 사태를 야기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직원 원례조회에서 친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거센 비판에 휩싸인 지 나흘 만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회장이 사퇴를 선택한 건 사퇴 직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유튜버의 여성 비하성 발언을 놓고 화장품 주 고객층인 여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말 영상 파문 후 불매 여론은 계속 확산했고 지난 금요일 한국콜마 지주사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국콜마로부터 원료를 납품받던 일부 업체가 계약 파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후폭풍도 계속됐습니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확인된 소비자의 강력한 영향력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최순애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사실은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때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7일 날 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9일 날 일단 사퇴를 사죄를 한번 하긴 했어요. 사과를.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사과가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없었고 좀 뭐 당장 소나기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관련 얘기는 없었다. 너무 좀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자 이러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되게 이제 뭐랄까 그 불성실한 사과 뭐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국민들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와닿지 않는다. 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사과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 콜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사실은 한국 콜마가 브랜드 네이밍이라기보다는 사실 제조원 쪽에 많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직접 자기 브랜드로 네. 화장품을 하는 건 별로 ODM이나 없죠. OEM 예, 주로 제작회사고 사실은 국내에 여타한 이런 여하한 화장품을 다 제작하는 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조 단위가 넘으니까요, 매출이.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뭐 일본 자본도 초기에 들어와 있고 또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이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이 회사 사장의 어떤 이런 그동안의 어떤 발걸음이나 이런 발자취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시대착오적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오너의 그런 오너라면 사회 또 지도층 내지는 그럼요. 또 예.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또 시대 흐름도 좀 읽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반하고 역행하는 이런 동영상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조회 시간에 그 동영상을 틀었다는 것 자체는 그 동영상 내용에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베를 칭송하고 그럼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쨌든 비방하고 거의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표현을 일삼고 있고
또 여성관은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착오적인 여성관이거든요. 굳이 여기서 뭐 되풀이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 또 하나가 그렇죠. 여성 비하 부분 두 가지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문제인 거고, 특히나 이 회사가 여성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 아닙니까? 주 타겟층이 여성인데, 예? 근데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여성관이 그렇다? 예. 정말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고 있을 수 없는 행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회장이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그 아들이 또 거기에 절반 이상을 지분을 차지하고 운영하고 한다고 하니 과연 이 회장 사태가 정말 이렇게 쇼잉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말씀이군요. 줄 수 있고 어떤 뭐 그게 정말 진정으로 사과해서 내려온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또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혹시 이래서 한국콜마라는 이제 어쨌든 여기 우리 많은 또 근로자분들이 고용이 돼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기사가 한번 났더군요. 어떤 그 직원분 얘기도 우리가 사실은 근로자도 있고 해서 뭐 한데 뭐 좀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근로자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일본의 우리나라 자회사는 아니니까요. 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조금 더 내장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두 번째 얘기는 역시 일본 기업인 DH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이제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되던데 이 회사가 무슨 일본에 무슨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그게 또 이제 드러났더군요. 뭐 거기 자회사 그러니까 DHC 텔레비전이라는 방송을 운영하는데 이 오너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그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그 사실은 정말 이게 박물관의 박물관도 아니죠. 폐기됐던 용어 조선징이라는 다시 단어를 끄집어내고 또 한국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최순애 평론가님이 굳이 입으로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저런 이제 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또 언어라는 건 또 어떤 사람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폭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본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뭐 이런 격한 표현이 피가 아직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회사들 특히 이제 우리가 불매운동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산업재가 아니잖아요.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거를 사주는 것이 맞겠고 이게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보복 아니겠어요? 이런 종류의 물품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저렇게 폄훼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어떤 현명한 행동과 지속적이고 의식 있는 행동으로 어쨌든 응징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현재 좀 수감 중인 고유정 씨가 오늘 법정에 선다. 오늘은 뭐 법원에 무조건 재판정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오늘은 첫 공판이라.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들. 이게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방청권을 뭐 선착순으로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재판인데 이제 이게 포인트를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좀. 평론가님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라는 거죠. 검찰은 이제 계획범죄라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입증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공소를 한 거고요, 기소를 한 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유정은 살인하고 살인한 것 그리고 시체를 훼손한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했는데 그거는 계획된 게 아니었다, 우발이다. 수박을 자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한 거다. 그래서 우발범죄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발범죄인데 왜 이렇게 시체를 그렇게 지금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기를 이렇게 세게 했을까요? 네, 그래서 시신을 찾으면 사실은 이게 국과수에서 분석을 해서 사인을 규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시신을 못 찾는다는 거의 맹점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고유정 씨가 그거를 노릴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떤
계획 범죄된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걸 수도 있죠. 이게 주도 면밀하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시신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규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건에서 충격과 함께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계획 범죄냐 우발 범죄냐는 결국은 이제 형량과도 네, 직접 그렇죠. 연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량에 대해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어느 정도가 이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고유정의가 전면 부정,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에서 남편에 대한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남편에 대한 적개심도 고유정의가 계획범죄한 거에 증거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지난달 말에 있었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그 남편에 대한 증오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고 어쨌든 검찰 측에 요구를 했다고 하고 네네네. 고유정한테는 고유정의가 또 계획범죄인 증거 중에 하나는 살해를 하고 나서 남편 핸드폰으로 어떤 조작된 문자를 보내요. 성폭행 하려고 했는데 네. 내가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죽은 남편의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또 문자를 보내서 미안해 고소하지 마 이런 거를 어떤 조작된 문자를 보내요. 그건 확인이 된 거고요. 예, 그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고유정 측한테 이거를 입증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설명될 건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고유정의가 저렇게 자꾸 우발이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량을 낮추려고. 그래서 만약에 형량 본인이 이제 입증이 법정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최소한 뭐 집행유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설이 있어요. 살해를 했는데도요? 네, 예. 우발적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사회적 비난이 엄청 나고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예측은 하는데 어쨌든 뭐 법리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국민들이 드는 감정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참작 동기부터 시작해서 보통 동기 뭐 이렇게 시작해서 가장 낮은 참작 동기는 보통 4년에서 6년인데 이것도 이제 가중이 되면 뭐 8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가장 높은 단계는 이제 무기징역에서 사형인데 지금 이제 전 남편, 그러니까 살해된 전 남편의 동생이 사형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한 20년 넘게 사형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있는 예. 국가라서 만약에 고유정의가 이제 저렇게 본인이 우발범죄인 거를 이제 증명을 이제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출 텐데 무기징역도 받으면 예를 들면 그 집행유예 내지는 그러니까 형량을 낮춘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또 받을 수 있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 그렇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우려 내지는 그런 이게 걱정이 드는 거죠. 너무 이렇게 죄가 이렇게 변호사 뭐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도 지금 다시 선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양반은 또 지난번에 있던 사임했던 그 로펌 변호사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 로펌을 그만두고까지 다시 이제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 지난 5주간 변호인들을 27번이나 만났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우발 범행인 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당한 재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예.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명한 로펌회사 변호사 5명을 선임한다는 게 보통 서민으로는 일반 서민들은 쉽지 불가능하죠.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여태까지 국민들이 비난했던 어떤 그 경찰이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게 뭐 지역에 뭐 어떤 뭐가 있는 거 유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형세가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을 또 갖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잔인무도한 살해에다가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쉬이 그렇죠. 하는 이런 범죄 행위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적 어떤 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살해가. 그래서 법리는 법리대로 존재해서 어떤 뭐 악인이라도 우리가 어떤 뭐 인권이라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뭐 악마도 그래서 변호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이 범죄는 이제 그런 논리 싸움에다가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범죄를 어떻게 처단을 해서 이게 어떤 뭐 모범을 세울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피해자 분은 뭐 지금 시신이
아직 발견이 그렇죠. 안 된 네, 거죠. 네, 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증거가 사실상 물적 증거가 없다 시신 보니까 없는 사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하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사람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어떤 분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형벌 체계라는 게 법이라는 게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는 형벌과 어떤 벌을 주는 게 맞다, 죄를 치르게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이제 체포할 때 장면, 저 장면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마치 이제 몰랐던 거를 뭐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저것도 다 계산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볼 텐데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제 인구의 또 회자가 되던데요. 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친박계를 이제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 흔들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또 흔들겠다. 그런 것들이 의도도 있는 것 있고.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이제 비박이라고 부르지 말한 대목에는 많은 어떤 또 함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 네. 얘기는 친박을 흔들면서도 친박의 어떤 수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안 건들겠다. 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번 같이 가 볼 수도 있겠다. 같이 가겠다라는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구단이시네요. 예, 확실히.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그런 뭐 감각 그런 쪽은 되게 좀 빠른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어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이런 고도의 이런 어떤 전략적인 방정식, 고차 방정식 들이 담겨 있는 예, 예. 이거의 결국은 의도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본인이 어쨌든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나갈 건지는 뭐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의미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그 대선 주자급 그렇죠. 대선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험지에 나가거나 내지는 이제 여당의 어떤 그 패를 보고 네. 거기에 맞서는 어떤 그 선택을 해야지. 일종의 전략 공천 같은 예, 거를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 너무 이거군요. 왜 본인 유리한 지역만 가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본인이 연말쯤에 가서 의미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거를 공천권이 본인이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누군가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뭐 황교안 대표가 될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석 전까지 지금 사실 보고 있자라는 분위기거든요. 추석 때까지도 뭔가 어떤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엄청 흔들어서 한국당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벌써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그냥 공천을 받아야 될 어떤 그 존재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은 무슨 본부장, 뭐 다시 선대위장 이런 비대위로 거.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뭐 상상의 추측이지만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내려와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 비대위 선임부터 해서 완전히 또 이게 지금 백과쟁명식 그 여러 어떤 전술과 전략들이 난무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누가 또 이렇게 세력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을 거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러려고는 하겠죠. 뭐 선선히 물러나진 않으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자리를 내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상징적인 데다가 거기는 동시에 이제 친박이 공천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게 또 깔려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이제 친박의 어떤 그 중심 내지는 그 친박의 어떤 그 뭔가 헤게모니 장악 내지는 리더는 또 누가 될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친박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모시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또 주자가 새로운 누가 될 사람이 거냐? 누가 나올 것이냐. 그냥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겠다라는 게 저 페이스북의 글에 대한 해석의 하나입니다. 차라리 선명하게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저렇게 알 듯 모를 듯 저렇게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저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뭐 저게 대놓고 하기에는 다들 원제, 주원 글씨가 좀 있어서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평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좀 전에 하단에 자막으로 그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간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내일 직설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영향, 향후 전망 등등등 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놨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